오늘은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에서 3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 그 중에서도 삼국과 가야가 성립된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4쪽부터 27쪽입니다. 삼국과 가야의 성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에 성장할 때 고구려 그리고 삼한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고구려와 삼한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배경을 먼저 보면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 압록강유역에는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한강유역에는 백제,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신라와 가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구려는 위쪽에 있었던 부여, 오른쪽에 있었던 동해안 지역에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백제는 마한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며 만들어지게 되고, 신라는 진안의 사로국을 중심으로 진안 여러 나라를 통합하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는 철이 풍부했던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삼국의 공통점은 모두 다 그 건국 시조의 탄생설화가 좀 비슷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도 아래에서 태어났죠. 신라를 건국한 박격거세도 아래에서 태어났죠. 금관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왕도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통적인 신화로 포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야 연맹의 성립을 먼저 보면요. 낙동강 하류와, 낙동강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로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낙동강 하류, 오늘날의 김해 이쪽을 의미합니다. 낙동강 하류와 남해 안에 있었던 변환의 여러 소국이 발전하며 성립을 하게 됐고요. 멸망할 때까지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연맹체만 이룩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이 가야를 삼국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즉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다 중앙집권 국가로서 성장을 하게 돼요.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왕 중심으로 귀족을 그 밑으로 편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많은 권력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맹에 불과하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전기에는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가 주도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데, 이 금관가야는 철을 바탕으로 낙랑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우리나라 서북부,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 설치했던 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낙랑과 그 밑에 있는 마한, 그리고 저기 바다 넘어서 있는 일본, 외를 잇는 해상교역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해상교역이 쇠퇴하고, 그리고 신라를 이제 그 금관가야랑 외가 신라를 한번 공격을 했다가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신라가 SOS를 청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내려와서 신라를 좀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때 금관가야 외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었던 공격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되면서 더 이상 그 전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쇠퇴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성립을 보기 전에 삼국의 공통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은 초기에 가야 연맹처럼 부여처럼 여러 집단이 연맹을 맺어서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집단의 지배자가 왕이 되지만, 이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사안은 꼭 그 왕 말고 고추가, 상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식으로 각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로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삼국도 모두 공통적으로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왕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여러 집단의 지배자, 이런 각각 그 가로 끝나는 지배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왕 밑에 존재하는 귀족으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동등한 집단이 아니라 왕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귀족으로 흡수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리의 등급을 만드는 관등제,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율령, 그리고 불교를 좀 흡수를 하면서 중앙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불교라는 건 불교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왕즉 불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왕, 즉 불이에요. 왕은 곧 부처다. 즉 불교에서 가장 떠받들어 모시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왕과 같다. 왕은 부처님과 같다라는 걸 통해서 왕을 조금 더 드높이는 데 이용됐던 게 바로 고등 종교인 불교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요건을 좀 흡수를 하면서 가야와는 다르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던 그런 국가를 모아서 삼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구려의 성립을 좀 보면요. 원래는 졸본에서 건국을 했어요. 졸본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에요. 선생님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힘들었고요. 여기서 주몽이 건국하면서 여기는 솔직히 농경지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경제를 유지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너무 좁아서 나라 사이즈를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강가에 있는 국내성이라는 지역, 선생님 여기도 가봤거든요. 압록강이 흐르는 국내성이라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고, 그리고 현도군이라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낙랑군 말고 현도군이라는 군도 생겼었거든요. 이 현도군을 공격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중국의 범위였던 요동으로의 진출을 추진합니다. 요동이라는 건 요하라는 강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요동 지방. 그리고 고국천왕은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연결을 해야 돼요. 왕이 각 집단을 다 다스릴 수 없고 자기 지역만 다스리되 다른 그런 지역들은 각각의 그런 대표들이 다스리는 그런 구조를 부족적 오부라고 하고, 행정적 오부는 이제 왕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왕 밑에 그 5개의 부를 왕 밑에 있는 귀족으로 편입시켰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국상에 을파소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고요. 빈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진대법은 봄에 국가에서 곡식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미천왕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설치한 군이 4개가 있었거든요. 낙랑군, 현도군, 대방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낙랑군과 대방군을 모두 다 점령해서 그 중국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왕을 미천왕이라고 하고요. 소수리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리망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왕이에요. 정말 시험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에 좀 기틀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제와 신라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백제의 성립을 보면요. 한강유역으로 내려왔던 고구려계 이주민,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한강유역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지역 그 사람들과 한강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합해서 건국한 것이 바로 백제입니다. 고구려계 이주민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고구려랑 관련된 것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중에 배울 거지만 무덤을 만드는 양식도 고구려와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백제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서울에 해당되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요.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4세기에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삼국의 전성기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4세기에 한강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고 5세기에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 그리고 6세기는 진흥왕 때 나중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6세기의 전성기를 맞아서 가장 전성기를 늦게 점한 신라가 결국 삼국까지 통일을 하게 됩니다. 한강유역은 그만큼 위치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과 바로 교류를 할 수 있고 국토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각 국가의 전성기로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고이왕은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목지국, 마한에서 가장 힘센 국가였거든요.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마한을 다 먹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영토를 확장하고 관리에 등급을 매기는 관등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이렇게 평양성 바로 밑에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 이때 고구려의 왕이 죽는 굉장히 위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백제가 힘이 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해서 남해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이 있어요. 남조와 가야, 외등과 교류를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친유황 때는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신라를 보면 신라는 진안의 사루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초기에는 왕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귀족들의 세력에 좀 밀렸겠죠.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내무랑이 드디어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고, 왕후를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이사금, 뭐 차차웅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의미하는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건 대군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립간이라는 호칭으로 좀 변경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고구려의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라의 호우총이라는 그 무덤에서 호우명 그릇이라는 이런 그릇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바닥에 보면 광개토 대왕을 나타내는 글이 적혀 있어서 신라가 고구려랑 많은 좀 교류를 했고 고구려의 영향도 받았다라는 걸 이 그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지왕은 장수왕이 자꾸 내려오는 남진 정책에 대응해서 백제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제 동맹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나제 동맹은 혼인 동맹으로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고구려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기 이 지도 잘 봐주세요. 백제 근초고왕 때 그 세력 범위인데요. 백제가 요서, 여기가 요서거든요. 요동의 반대편, 즉 요하가 흐르는 강의 서쪽 지방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이런 지도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